안녕하세요.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차체 무빙 후변형 예측 기법 개발 과정을 소개하게 된 현대자동차 제조솔루션본부 신진수 매니저입니다.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 개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후변형 예측을 위한 기법 선정 단계입니다. 무빙 후변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AI를 활용하여 후변형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기법 개발 단계입니다. 앞서 선정한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후변형을 예측하고 정합성을 검증하는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무빙 후변형 예측 기법 선정입니다. 먼저 무빙 후변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여닫을 수 있는 파트들을 무빙 파트라고 하는데요. 위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후드, 트렁크 리드, 테일게이트, 도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무빙 파트, 특히 후드나 테일게이트를 여닫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파트들은 파트 자체의 중량 때문에 사람의 힘만으로 오픈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픈력을 보조하고 또한 무빙 파트와 외부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부품이 장착되게 됩니다. 옆에 보이시는 가스리프터와 웨더 스트립이 바로 해당 부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리프터는 무빙 파트의 오픈을 보조하고 웨더 스트립은 무빙 파트와 외부관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부품들은 무빙 파트가 클로징 되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데요. 가스리프터는 최대 압축 상태에서 인장 방향 힘을, 웨더 스트립은 눌림에 의한 반력을 무빙 파트에 가하게 됩니다. 이 힘들로 인해 클로징 상태의 무빙 파트 디멘전은 초기 도면 상태와는 다르게 변형되며 이를 무빙 후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빙 후변형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파트가 초기 디멘전과 다르게 변형되면 무빙 파트와 인접 파트 간 간격과 단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외관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후변형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와 무빙 파트의 구조를 보강하는 작업이 실물 제작 전 제품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제품도 단계에서 후변형을 예측하고 또 무빙 파트의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구조 해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FEM 모델로 변환하고 이 FEM 모델을 활용한 구조 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후변형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파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합성은 약 90% 정도로 실제 후변형을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변형을 실물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구조 해석 방법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필연적으로 CAD를 FEM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석의 수렴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높은 퀄리티의 FEM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 FEM 모델을 생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FEM 모델링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후변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따라서 설계 단계가 일정 이상 지난 이후에야 후변형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CAD를 FEM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후변형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 해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 현재보다 더 이른 시점에 후변형을 예측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FEM 모델 없이 제품 도면과 외력 인자들만 가지고 후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AI, 즉 머신러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품 도면과 가스리프터, 웨더 스트립 등 외력 요소를 퀘스천 셋으로, 후변형 해석을 통한 예측 결과를 앤서 셋으로 하는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 머신러닝 학습 및 모델을 생성하고 신차에 대한 후변형 예측이 필요할 시 제품 형상과 외력 요소를 해당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후변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학습 기법 선정입니다. 기법 선정에 앞서 퀘스천 셋의 각 데이터, 즉 외력 인자와 형상을 어떻게 머신러닝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력 인자의 경우 각 부품이 가진 포스 값을 활용하여 수치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형상의 경우는 단순 변환으로는 수치화할 방법이 없었기에 여러 방법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상 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우선 타겟 파트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무빙 파트는 단일 부품이 아닌 여러 가지 부품이 용접으로 접합되고
볼팅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셈블리입니다. 때문에 부품 간 연결 정보를 살릴 수 있는 학습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활용하는 학습 기법들로는 이런 연결 정보를 추출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우측에 보이시는 절점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도면에서 무빙 어셈블리를 이루는 각 파트들을 절점으로, 이를 이어주는 용접이나 볼팅을 연결선으로 활용하는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 머신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래프를 활용하는 학습 기법을 GNN, 즉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GNN 활용의 간단한 계략도를 보시겠습니다. 제품 지오메트리를 우선 그래프로 변환합니다. 이때 변환된 그래프 각각의 노드는 위상, 그리고 각 파트의 두께나 물성과 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량과 각 절점 간 연결 정보인 엣지를 활용해서 GNN 머신러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후변형 성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빙 후변형 예측 기법 개발입니다. 머신러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기보유 중인 차량의 모델을 활용해서 제품의 도면과 외력 요소의 데이터를 퀘스천 셋으로, 구조 해석을 통한 후변형 예측 값을 앤서 셋으로 하는 데이터 셋을 구성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셋을 구성했으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했습니다. 신차를 1년에 수백 대 혹은 수천 대 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히 보유하고 있는 모델의 양이 머신러닝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증강하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증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빙 파트의 여러 부품 중 후변형 주요 인자들을 선택했고, 해당 인자들의 특징값을 3레벨로 차등화했습니다. 이후 DOE를 활용해서 한 개 모델당 N개의 다수 케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모델에 대해 전량 구조 해석을 실시하여 해당 모델의 후변형 값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데이터 대비 약 10배 이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면, 즉 CAD는 절점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아닌 단순한 형상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그래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절점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심플 FM 모델로 변환해주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앞서 FM 모델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FM 모델을 구성하면 똑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만든 FM 모델은 구조 해석에 사용하는 FM 모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은 FM 모델의 퀄리티에 해석 결과나 수렴성 등이 크게 좌우되므로 파인한 퀄리티를 필요로 하지만,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모델은 형상을 단순히 절점과 연결선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므로 높은 퀄리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러프한 FM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구조 해석에 필요한 FM 모델링 시간의 3% 이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제작한 심플 FM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해 그래프로 변환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CAD를 심플 FM으로, 심플 FM을 그래프로 변환하는 총 2개의 단계를 거쳐 무빙 파트 각각의 그래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확보한 그래프를 활용해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형상 정보를 특성 벡터로 치환하는 단계, 그리고 치환된 특성 벡터와 외력 요소를 종합해 최종 후변형을 예측하는 단계가 그것입니다. 먼저 형상 정보를 특성 벡터로 치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생성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무빙 파트 자체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벡터로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래프 내의 각 절점들은 위상, 물성, 파트 두께 등 다양한 물리량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절점이 가진 데이터들을 풀링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절점의 특성을 병합하고 모아서 하나의 특성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빙 파트가 가진 형상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만들어낸 특성 벡터와 후변형 주요 인자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최종 후변형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형상 벡터와 가스리프터의 각 축별 반력, 웨더 스트랩의 반력을 종합한 벡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벡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딥러닝에서 많이 보셨을 이 다층 신경망을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후변형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모델의 형상 특성을 축약하는 벡터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 형상 특성 벡터와 외력 정보 데이터를 합쳐 최종적으로 후변형을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머신러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학습 소요 시간은 최대 6시간 정도였으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과 검증 데이터를 7대3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트레이닝 로스와 MSE 그래프를 보시면 민스퀘어 에러가 학습 횟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정 수준의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이 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학습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도출된 후변형 예측값과 실제 후변형량을 대조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가로축은 실제 후변형량, 세로축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후변형 예측값입니다. 피티드 라인, 저 붉은 선에 가까울수록 1대1 매칭, 즉 정합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후드와 테일게이트 모두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결과값이 피티드 라인 근처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차율은 평균적으로 10% 이내로 나타났으며 화면 우하단의 절대 오차도 대부분이 0.15mm 이하의 분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이 후변형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쉽도록 웹 앱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모델과 파라미터만 입력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후변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후변형 예측이 필요한 다른 유저도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를 활용한 예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정확도가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 이후에도 분기별 신차 데이터 학습을 통해 예측 모델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구조 해석과 동등한 수준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GNN 기법을 활용하여 형상을 특성 벡터로 치환하는 기술을 기개발하였기에 후변형뿐만이 아닌 타 해석 모델에도 동일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나아가 하나의 모델로 여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툴박스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긴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회 HMZ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차체 무빙 후변형 예측 기법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드릴 현대자동차 버추얼 선행생기팀의 신진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이제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제 이름은 버추얼 선행생기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버추얼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팀은 주로 CAE를 활용해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각 차량 공정별 공장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차량 변형이라든가 설비 대응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 해석을 활용해서 양산 전에 사전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양산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차체 부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무빙 후변형 구조 해석 외에도 설비에 대한 기존 설비에 대한 차량의 대응성이라든가 또는 설비에 의해서 차체가 변형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나면 해석을 안 해도 되느냐, CA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CA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걸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말씀드린 후변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0.1mm, 작게는 0.01mm 단위의 이제 또 이제 결과가 패스 페일이 날 수 있는 좀 이제 작은 단위의 해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 정합성,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정합성이 100% 완벽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 해석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따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해석 전 이제 제대로 된 도면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이제 프로토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 그리고 해석 이후에 소물류의 두께나 이런 형상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돌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한번 퀵으로 체크해보는 이런 과정에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최종적으로 제 목표는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이 좀 향상이 돼서 해석을 좀 대체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이 나온 게 이게 왜 후드랑 테일게이트만 하셨냐고, 왜 무빙에 도어도 적혀 있는데 도어는 빼셨냐고 하는 좀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피지컬 메모리 문제 때문에 도어는 제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도어 해석의 경우에는 저희 뭐 구조 해석적인 얘기지만 BIW 전체를 좀 포함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래프 연산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피지컬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튕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메시 격자 사이즈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합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이전에는 도어는 일단 제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후드와 테일게이트 위주로 일단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환님께서 이제 예측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계신 별도의 작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할 때마다 신차의 모델 그리고 구조 해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매 차종마다 하진 않지만 분기별로 차량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면서 알고리즘 성능을 좀 향상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발 이후에도 뭐 대여섯 차종 정도 더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 학습 외에도 좀 추가 이제 후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요인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자료에서 형상 그리고 가스리프터 반력, 뭐 웨저 스트립 반력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최종적으로 후변형을 도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후변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인자들은 분명히 더 있거든요. 저희가 해석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도. 그래서 뭐 힌지 파트와 그 무빙 파트 간의 뭐 접촉 면적이라던가 또는 뭐 힌지 간 스팬 거리라던가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후변형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팩터들을 포함을 해서 좀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이제 장준호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후변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인 거를 여쭤봐 주셨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이에 따라 자동차 조립 공정과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냐? 이거는 모든 차는 다 후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변형이 없는 차는 없고요. 저희가 뭐 실제로 몇 미리가 스펙이다 사실 이런 거를 여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몇 미리가 발생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알려드리기가 어렵지만 모든 차는 다 후변형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조립 공정과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뭐 신차를 받았을 때 요새 뭐 신차 검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갭단차 문제로 인해서 뭐 차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걸 좀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후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애초에 설계 디멘전에서 뭔가 이렇게 변형 자체가 일어나면서 밀리게 되거나 부상이 나면서 뭐 테일게이트를 예로 들어보자면 루프와 테일게이트 어퍼부에 단차나 갭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콤비램프 쪽과 이제 그 쿼터 쪽에서 밀림이 발생하면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차나 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관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후변형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문제들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난다.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후변형이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후변형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해석 결과를 수집하셨는데요. 해석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툴을 사용했는지도요. 네, 툴은 일단 저희는 솔버는 아바쿠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 전처리 프리툴은 하이퍼메시랑 안사 이렇게 두 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20분 안에 제가 뭐 어떻게 부속 조건을 어떻게 잡고 뭐 로드를 어떻게 주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드려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실차 그 측정 방법과 유사하게 구성을 해서
실측 결과와 학생 괴리가 없도록 정합성을 가지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툴은 아바쿠스 그리고 프리 전처리 툴은 하이퍼메시와 안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변형 해석은 단품 기준하는 경우와 실차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파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어가 이제 마운팅되어 있는 부위가 그 후변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BIW까지 다 포함을 해서 후변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힌지가 마운팅되어 있는 면의 강성이 후변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 같은 경우에는 BIW를 제외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후드, 테일게이트, 도어 각 파트에 따라서 BIW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단품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무빙 아세이 단품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박지환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심플 FEM 모델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해 그래프로 변환하신 과정에서 고려하신 부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차원의 그래프로 나타내신 건지 기존 FEM도 3차원일 텐데 어떠한 부분을 변경하여 그래프로 변환하신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파이썬에서 뭐 GCN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뭐 그래프 컨볼루션 해서 넘긴 거는 다 똑같고요. 이걸 차원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3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부분을 변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드 그러니까 노드와 엣지 정보만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 사실 노드의 위상을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와 실제 무빙 파트 간의 형상이 뭐 들쭉날쭉하게 좀 안 맞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프를 나타낼 때에는 각 노드 그리고 연결 정보 엣지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노드 안에 사실 데이터를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 파트가 뭐 어떤 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두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로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로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은 다 노드에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생성을 했고요.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윤재문님께서 특별히 후변형에 약한 컴포넌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차종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뭐 A 차종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가장 약할 수 있고요. 뭐 B 차종은 테일게이트가 약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어떤 차종 어떤 파트가 특별히 취약하다라기보다는 거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파트가 취약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차종의 특정 디자인이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적용 아이템 부분에서 머신러닝과 해석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현업에서 활용 중인 예시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뭐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CA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우리는 딥러닝을 해서 뭐 결과가 OK가 났으니까 해석 안 하고 넘어간다.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아직 진행되지 못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정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퀵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뭐 퀵으로 검토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성능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정규 해석 전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한다던가 또는 정규 해석 이후에 뭐 결과가 뭐 소물 파트들의 두께가 조금 바뀌거나 형상이 약간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해석을 다시 돌리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 아웃풋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픽으로 결과를 좀 체크를 하고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까지 생산하셨던 차량 중 후변형으로 말썽을 부렸던 차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확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말씀드리면 뭐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고요. 흡연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 양산 이전 단계에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더 흡연형을 개선을 하고자 기존의 해석을 넘어서 이런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까지 활용하게 이렇게 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준우님께서 후드와 텔게이트를 타겟으로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도어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추가로 도어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어는 해석을 할 때 그 이제 도어 힌지가 마운팅되어 있는 BIW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어떻게 강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어 후변형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파트, 그러니까 도어 무빙 파트 자체만으로는 이런 딥러닝으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당연히 BIW를 포함을 시켜야 했는데 이 BIW를 넣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메쉬의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이제 그래픽 컨버전을 하고 결과를 연산을 할 때 피지컬 메모리 문제로 이게 계속 연산이 튕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픽카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를 엮어가지고 서버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도 대응이 안 돼서 그러면은 도어는 지금 이렇게 메쉬를 짜서 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겟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요소 수가 적은 후드랑 테일게이트를 위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장현님께서 현재 기법은 해석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CA인데 향후 물리방정식을 직접 학습하는 모델도 개발 계획이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뭐 제가 개발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 저희 사업부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다른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물리방 정식을 직접 학습하는 이런 아이템도 개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수님께서 현대자동차에는 해석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협업이 진행되는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팀도 해석을 담당을 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이제 생산개발본부 외에도 연구개발본부에도 이제 다양한 성능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각각의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부 수행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도면도 그리고 해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 그리고 뭐 생산, 뭐 생기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와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도 받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희님께서 매니저님이 근무하시는 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후배령 담당이시면 제조 쪽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석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생산개발본부 소속인데 저는 주로 해석을 하는 담당이고요. 이제 제조 쪽은 또 이제 하는 다른 팀이 있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생산 공정, 뭐 아까 말씀드린 후배령도 결국 의작물 장착에 의한 변형이니까 생산 공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주 업무는 이제 해석이고요. 제조 쪽은 이제 또 다른 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메인을 해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 기술을 통해 구조 해석을 완전히 대체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술 개발 이후 현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사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개발을 다 완료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냐? 이걸로 이제 앞으로 구조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예 대체를 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성을 좀 확보하는 단계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차종을 학습을 시키고 좀 알고리즘 정확성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CA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서지혜님께서 유동 관련 해석도 하시나요? CFD 관련해서요. 전착이나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바로 옆 그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FD는 저는 구조 해석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CFD를 하진 않고요. 뭐 전착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전착 해석을 따로 하는 그룹이 저희 바로 옆에 주로 도장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장 쪽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CFD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착이나 뭐 기타 다른 도장 설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착 관련이나 뭐 CFD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진행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사전 때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왜 그래프 형상이랑 이렇게 FEM 모델의 형상 간에 이렇게 괴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는 FEM 모델에 노드에 있는 그 위상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위상이라면 이제 X, Y, Z 좌표일 텐데요. X, Y, Z 좌표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뭐 당연히 똑같은 형상이 나오겠죠. FM 모델이나 그래프나. 근데 뭐 사실 그래프로 보여지는 거에서는 뭐 그 X, Y, Z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한 건 아니고요. 그 X, Y, Z 좌표도 어떻게 보면 그 노드의 하나의 특성 정보고 그게 물리량이기 때문에 노드 내에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연산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사실 좌표를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FM 모델과 그래프 간에 이제 형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선정을 드릴 건데요. 우수 질문자에 선정되신 분께는 운영진에서 선물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할 질문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박지환 882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이제 심플 FM 모델에서 뭐 그래프 변환 과정 그리고 뭐 어떻게 그래프로 변환을 했냐 이 질문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Q&A 진행을 위한 시간 관계상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